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인연이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좀 회의감을 느끼는 중이에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버라이어티한 일을 겪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더더욱 아니었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어릴 때는 책만 펴면 눈이 감기고 연필 잡고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이건 지금 50 넘어서도 별로 바뀌진 않아서 그냥 제 성정이라는 것을 부정 못 하겠더라고요. 남들하고 제가 다른 게 딱 하나 있었다면 얼굴이었어요. 이건 뭐 제가 스스로 얘기하긴 민망하지만 당시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 나이에 괜히 헛바람이 제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어딜 가나 이쁘다, 커서 미스 코리아 해라. 어쩜 이렇게 인형처럼 생겼니? 이런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면서 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난 어딜 가든 떠받들어지겠지 하고 자만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딸내미는 바로 질색합니다. 엄마, 또 옛날 자랑 시작이네. 하면서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학교 마치고 나오면 학교 앞에 저를 보려고 기다리던 남학생들이 아무리 못해도 한둘은 꼭 있었거든요. 그 근처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동네 좁아서 그런 거였을 수도 있지요. 그래도 그땐 그게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어딜 가나 주목받고 어딜 가나 이쁘다, 좋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으니 제가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할 정신이 있었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없었죠. 그때 저는 진짜로 나중에 유명한 탤런트가 될 줄 알았어요. TV만 켜면 나도 저기 앉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거울 보면서 혼자 웃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나 싶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도 동네에서 유명한 미인이시긴 했어요. 그러니 뭐 피는 못 속인다고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그런 우리 엄마랑 엄마를 꼭 닮은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셨는데 엄마랑 같이 사무실을 지키곤 하셨거든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서류 정리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나눠 마시는 모습이 어린 제 눈에도 참 보기 좋았어요. 아, 결혼이란 건 저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꼭 아버지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겠다고요. 그땐 그게 너무 당연한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땐 정말 몰랐죠.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있었겠어요. 보기 좋게 대학은 똑 떨어졌고요. 재수학원을 좀 다니긴 했는데 학원이라고 나가봐야 뭐 했겠어요. 공부는 안 하고 또 자만심만 키웠죠. 점심시간만 되면 제 책상 위에 편지랑 커피가 수북이 쌓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독이었어요. 그땐 그걸 제가 만든 인기라고 착각했으니까요. 결국 그 꼴을 보다 못한 엄마에게 제대로 혼났어요. 어느 날 저를 딱 앉혀놓고는 학원부터 그만두게 하더니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유, 제발 공부 좀 하라고 했지? 너 얼굴 그거 나중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다들 이쁘다 이쁘다 하지만 세상 나가보면 그 얼굴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너는 그걸 왜 이렇게 모르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어? 아니, 엄마,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 세상에 공부 못해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꼭 내가 얼굴 때문에 그러남? 그래,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근데 너처럼 아무 준비도 없이 얼굴 하나 믿고 사는 건 진짜 위험한 거야. 세상이 너 예쁘다고 봐줄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나가서 일해. 네가 직접 돈도 벌면서 사회 경험도 쌓고 해봐야지 철이 들지.
엄마는 진짜 엄청 열심히 사시던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셨다면서도 그게 한이 되셨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혼자 시간을 쪼개가며 방통대에 입학해서 결국 대학원까지 나오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도 저는 그 열정은 못 담고 얼굴만 쏙 빼닮았던 거죠. 그건 저도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렇게 엄마에게 등짝을 맞아가며 공부는 글렀으니 당장 나가서 일이나 해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곳이 동네의 커피숍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일을 하면서 세상의 쓴맛도 좀 보고 정신도 좀 차리길 바라셨겠죠. 그런데 엄마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 커피숍 사장이 총각이라는 사실을요. 그냥 가까운 동네에 새로 문을 연 커피숍에서 사람을 구한다길래 제 등을 떠다 밀었던 것뿐이었는데 제가 그 커피숍 사장이랑 눈이 맞아버렸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 사장이 저를 보자마자 나한테 반했구나 이 정도쯤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대시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 경력도 없고 커피숍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는데 제 말을 듣고도 그러더라고요. 경력은 없어도 돼요. 일은 원래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근데 얼굴이 참 호감상이시네요.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일은 타고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거요. 그런가요? 제가 아예 아르바이트가 처음이어서요.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는 편이긴 해요. 괜찮다니까요. 일은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제가 다 가르쳐 주면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가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으세요? 사장이 오히려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 저도 당연히 기분 좋았죠. 그래서 엄마의 생각과는 다르게 면접에서 떨어진다거나 일하다 실수한다거나 하는 것에서 배웠을 사회의 쓴맛을 저는 전혀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커피숍 사장은 유학파였어요. 원래는 미술 공부를 하러 이태리에 갔다가 이태리 골목에서 풍기는 커피 향에 반해서 커피 공부를 하게 됐다나 뭐라나. 저는 이태리는커녕 한국 밖에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학파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이태리에서는 말이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말이 좀 느끼하긴 했는데 그땐 그 느끼함마저 외국물 같아서 멋있어 보였어요. 사장은 가끔씩 외국어를 섞어서 말했어요. 커피 설명하면서 이건 바디감이 어떻고 애프터 테이스트가 길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 입에는 다 그냥 똑같이 쓴맛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구분해내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원래 사람이 실수가 한두 번이면 그냥 괜찮다 하더라도 세네 번 되면 좀 짜증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참 한결같이 참 어른스러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주문을 잘못 받아서요. 컵도 깨먹고. 벌써 일한 지 2주째인데 제가 너무 민폐죠. 아니에요. 2주밖에 안 됐는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컵은 다시 사면 되고 주문은 다시 만들면 되죠. 너무 주눅 들지 말아요. 사람의 여유는 돈에서 나온다고 하던가요? 나중에 알았지만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미술을 전공한 데다가 미술 공부하러 이탈리아까지 유학을 갔다가 커피로 전공을 바꿨다는 것부터가 이미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 아들이더라고요. 말하자면 건물주가 아들이 외국에서 전문 바리스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자기 건물 1층을 통째로 터서 커피숍을 차려준 거였어요. 저는 그땐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출발선인지 감이 전혀 없었죠. 사장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무려 10살이나 많았는데 그 나이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줄 알았지 뭐예요. 저도 말하면서도 진짜 철딱선이 없다 싶지만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1였거든요. 진짜 세상 물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몰랐던 철딱선이 그 자체였어요. 그때는 연상이 진짜 멋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아무도 안 말렸지 싶지만
사실 말릴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엄한 짓을 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아 이제야 애가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엄마가 가슴을 얼마나 치셨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학원 때려치우고 일하러 나가서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말썽도 안 피우니까 안심할 만도 했죠. 그 커피숍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랑 어떤 사이인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사이는 철저히 비밀이었어요. 건물주인 남자친구의 엄마가 수시로 가게를 드나들었고 저 역시 엄마에게 들켰다가는 당장 머리차에 잡혀서 끌려갈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게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썼어요. 괜히 거리 두고 괜히 존댓말 쓰고 괜히 더 공과 사가 철저한 척하고요. 그게 더 웃긴 게 그 사람은 그런 저를 보면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이가 탄로난 건 정말 예상도 못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사장이 잠깐 가게를 비우고 제가 대신 가게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쪽이 윤소정 씨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맞죠? 제가 찾는 사람이 맞나 해서요. 여기서 일하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네, 제 이름이 맞긴 한데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사장님 통해서 주문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전달받은 게 없어서 주문하실 거면 말씀 주세요. 주문은 아니고요.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사장이랑 무슨 사이세요? 저 다 알고 왔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말끝마다 툭툭대면서 대놓고 시비를 걸길래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물었죠. 아니, 그쪽은 무슨 사이신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손님이시면 커피 드시고 가시면 되고 개인적인 질문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표정을 싹 바꾸더니 아주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장이랑 사귄 지 4년 된 여자친구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가게 문 닫고 나서 난리가 났죠. 남자친구는 펄펄 뛰었어요. 자기는 관심도 없는데 집안길이 이어준 여자일 뿐이라나 뭐라나. 절대 자기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 여자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거라고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우리 사이도 알려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몹시도 싫어했어요. 정말 대놓고요. 고졸? 고작 고등학교 나와서 이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고?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그러라고 커피숍 차려준 줄 알아? 너 인생 그렇게 망칠 거야? 그 말을 제 앞에서 쏟아내는데 저라고 그런 말이 듣기 좋았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자기는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집에서 정해준 그 여자 딱 질색이라고, 자꾸 그러면 저랑 이태리로 가서 다시는 안 들어올 거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다 버릴 수도 있구나, 이런 착각을 했던 거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온갖 난리를 치고 고함 지르고 울고불고 하다가 우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24이었어요. 그 나이에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을 이미 다 해버렸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죠. 그저 이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우리 결혼은 말 그대로 동네에서 화제였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부잣집 아들내미가 10살 어린 고졸 여자애랑 결혼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말을 얹을 정도인가 했는데 사실 시댁의 재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커피숍을 하고 있던 그 건물 하나 정도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건물 말고도 건물이 세 채나 더 있는 집안이었고 그것도 하나같이 알짜배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보,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이 가게에 있는 이 건물 말이야. 여기 말고도 어머니 건물이 또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그냥 소문은 아니지. 사람들이 괜히 말 없는 거 아니고 진짜야? 아, 그거? 있긴 하지. 여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 뭐 엄청 큰 건물은 아니고 그냥 예전에 해둔 것들 좀 있는 정도일걸. 엄마가 관리하는 거라 나도 정확히는 잘 몰라. 몇 개가 더 있다고? 난 진짜 이 건물 하나가 끝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 정말 부자셨구나. 그런데 엄마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봐.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맞네.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랑 진로 관련해서 트러블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그 많은 재산은 전부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계셨는데 듣자 하니 원래부터 거의 시어머니가 일군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부자였지만 수완이 워낙 좋고 한 성격 하시는 분이라 돈을 더 불리기도 잘하셨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집안 내력이었어요.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의사셨다고 했고 시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할아버지도 그 시대의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큰아버지, 삼촌까지 줄줄이 의사였대요. 요즘으로 치면 의사 집안인 셈이었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 시장에서 사채를 해서 큰돈을 번 장사꾼 집안의 시어머니가 시집을 갔다고 하니까 뒤에서 좀 얘기가 돌았었나 봐요. 게다가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의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고요. 그래서였겠죠. 시어머니는 의사에 한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착에 가깝더라고요. 무조건 아들은 의사랑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마음 먹고 계셨대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아예 대놓고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든 의사랑 결혼을 시키려고 말이야. 짝이 될 아이도 다 골라놓고 둘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디서 거지 같은 여우년이 나타나서 홀랑 내 아들을 채가냐고. 내가 그동안 쏟은 정성이 얼만데 속이 안 터지겠니? 엄마, 사람 기분 나쁘게 무슨 그런 말을 대놓고 해. 이미 끝난 얘기고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없었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기분 나쁘라고 한 말 맞다. 너 지금 눈에 뭐가 씌어서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야, 이놈아. 그 말을 제 귀로 들었을 때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찾아와서 무슨 사이냐고 따졌던 그 여자도 알고 보니 대학병원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점 찍어둔 바로 그 사람이었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제가 원래 멘탈이 좀 강한 편이기도 했고요. 워낙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까 주변 여자애들한테 별별 소리를 다 들어봤거든요. 이상한 소문도 돌았고 대놓고 괴롭히는 애들도 있었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살았으면 아마 저는 진작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방바닥이나 긁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가 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알겠는데 그땐 진심이었어요. 나 같으면 얼굴 예쁜 의사를 데려다가 미리 엮어놓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저를 찾아왔던 그 의사는 제 눈에는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평범하디 평범한 의사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예쁜 여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반한 이유도 그거였고 제 외모를 유난히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어디 나가면 우리 와이프 예쁘지 않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괜히 더 어깨를 펴고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고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알죠. 사람을 사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좋아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아직 그런 일로 크게 대여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같이 뼈에 꽂히더라고요.
물론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분명 도움되는 순간도 있었고 그 덕에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 하나만 믿고 살기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어요. 제가 아무리 천하절색이라고 한들 세월은 가기 마련이고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저보다 더 젊고 더 예쁜 여자들이 나타난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체면은 차리고 싶으셨는지 결혼식만큼은 좋은 곳에서 화려하게 치러주셨거든요. 호텔도 좋았고 식장도 번듯했고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저도 수입산 웨딩드레스 입고 친구들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솔직히 기분 좋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결혼 잘했다 생각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안 차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거든요. 그걸 통보받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나랑 같이 살아. 니네끼리 갑자기 살림 차리면 뭐 사람답게 살기나 하겠냐? 그것도 싫으면 알아서 해. 더 이상은 양보 못하니까. 저는 그때 당분간이라는 말만 믿었어요. 그 당분간이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아니면 평생인지 묻지도 않았고요.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하면 다들 시집살이 한 번쯤은 하는 거라고 나만 유난 떨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죠. 엄마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정말 끝까지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도 매번 저를 붙잡고 그러셨어요. 너 절대 안 돼. 더 사랑받고 더 좋아하는 집으로 가야지. 왜 굳이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줄 알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누가 돈 때문에 결혼한대? 나 그 오빠 사랑한단 말이야. 엄마까지 왜 이래? 나 진짜 계속 이러면 집 나갈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모 가슴에 대못을 아주 제대로 박은 말들이죠. 그땐 그게 사랑을 지키는 용기라고 착각했어요. 엄마는 결국 더 말리지 못하시고 결혼식 날 내내 우셨어요. 화장도 제대로 못하시고 손수건만 계속 들고 계셨죠. 어쩌면 그때 엄마는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다 보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적어도 그땐 그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새로 산 옷들 정리하고 이제 나도 유부녀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괜히 혼자 웃기도 했고요. 화려한 결혼식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집살이가 시작됐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막상 살아보니까요. 집에서도 내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숨 막히는 일인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밥 먹는 속도부터 옷 입는 것까지 전부 다 지적 대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런 집도 있구나 정도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니까 사람 마음이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정말 기가 센 분이셨어요. 나름 저도 단단하다 생각했는데 아직 어렸던 제 깜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넘기고 참으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편을 마냥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엄마가 좀 심했다. 너 너무 힘들지. 이런 말을 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힘들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울먹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에 짜증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 진짜 좀 그만하자. 너 이럴 줄 몰랐어? 원래 우리 엄마 성격 센 거 알잖아. 나도 집에 오면 좀 쉬자, 제발. 이라고 하는데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뭐? 나는 이 집에서 이런 얘기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은 이거 하나 들어주는 게 힘들어? 나 힘든 건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아무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잖아. 네가 조금만 맞춰주면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불평 불만하는데 나라고 짜증이 안 나겠어?
엄마 성격 좀 맞춰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 말 듣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한 게 집에서는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잔소리 듣고 남편은 제가 인형처럼 웃을 때나 관심을 주고 정작 제 속 얘기나 힘든 건 외면했어요. 그래도 살면 또 사라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아이 둘을 낳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까 그제야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딱 그 정도였어요.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었다는 말이 맞았죠. 그 전까지의 세월 동안 쌓인 서름이야 뭐 입 아프게 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였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고약해졌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나이를 먹어가도 그 사람 눈에는 저는 끝까지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시녀에 가까웠을걸요? 그래도 몸은 세월을 맞잖아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좀 생기셨는데 문제는 건강 염려증이 엄청났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나 오늘도 밤새 잠을 설쳤다. 계속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오더라. 숨도 좀 가쁜 것 같고. 이런 게 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러다 덜컥 잘못되면 내 재산은 어떡하냐? 어머님, 어제 저녁에 빵 드시면서 커피 한 잔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주무신 거 아닐까요? 그러게 제가 드시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카페인 안 받는다 하면서 드셔놓고선 거봐요. 제 말 들으실 걸 그랬죠? 뭐? 웃기는 소리 말어. 내 몸인데 내가 더 잘 알지. 너가 뭘 안다고 나서긴. 안 되겠어. 애미야, 병원 예약 좀 해라. 저것이 가만 보면 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심상치 않다 뭐다 하니까 처음엔 걱정돼서 듣다가 가만히 들어보면 하등 쓸데없는 걱정인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꼭 저한테 누명이나 씌우시고요. 나중에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재산 가져갈까봐 이러시나 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씁쓸하지만 그땐 그 정도로 노골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예 병원 하나를 딱 정해놓고 주치의까지 두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셨어요. 검진 스케줄이 거의 왕족 수준이었죠. 무슨 황실 가족도 아니고 웃기기도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걱정이 되고 몸이 아프다는데요.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가든 그건 다 제 알 바 아니었죠. 제 눈에는 그냥 비싼 동네에 비싼 인테리어로 떡칠해놓고 돈 많고 할 일 없는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등쳐먹는 병원처럼 보였는데 시어머니는 그 병원을 거의 신앙처럼 믿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멘탈이 좀 센 편이라고 했잖아요. 신혼 초에야 제가 아직 어려서 깜냥이 부족했다지만 세월도 흐르고 애들도 크고 웬만한 말에는 꿈쩍도 안 할 정도의 깡은 이미 생겼거든요. 속으로는 욕을 해도 겉으로는 웃고 넘길 줄 아는 요령도 생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세월은 흐를 거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저냥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사이 남편은 커피숍 하나 하던 사람에서 커피숍이랑 레스토랑을 몇 개씩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매장이 늘어나니까 자연히 바빠졌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도 많아졌죠. 사업 수완도 있었는지 장사도 꽤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줄 알았어요.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괜히 의심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떠보기도 했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매장 늘어나서 바쁜 건 알겠는데
예전보다 훨씬 늦는 것 같아. 전화도 잘 안 받고. 아, 요즘 진짜 정신이 없어. 당신이 일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 매장 몇 개 굴리는 게 쉬운 줄 알아? 사람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도 문자 하나 남길 시간도 없어? 애들 재우고 나면 당신 얼굴 볼 일도 없네. 나 혼자 애 둘 키우는 느낌이야. 또 시작이네. 나 일 때문에 밖에서 돈 벌고 있잖아. 나처럼 돈 걱정 없이 애 키우게 해주는 남편이 어디 흔한 줄 알아? 늦는 게 정말 일 때문인지 아닌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짠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그게 그냥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10년 넘게 살을 맞대고 산 사이인데,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아줌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로만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람을 붙였죠. 그리고 결과요.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았어요. 그 인간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사람 붙여서 사진을 받았을 때요. 솔직히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누군지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하필이면, 진짜 하필이면요.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시어머니 주치의였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살살 웃으면서 어머님, 오늘은 마늘 주사 하나 맞으셔야 해요. 비타민 주사 요즘 필수예요. 이러던 그 여자요. 저는 그냥 돈 많은 노인네들 돈이나 좀 뜯어내는 부려시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년이었어요. 시어머니 돈도 뜯고 제 남편까지 몰래 빼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너무 기가 막혀서요. 이걸 바로 들이받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나,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만 돌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덜 다치고, 어떻게 해야 이 인간들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지요. 그리고 하나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였죠. 아니, 남편이 어떻게 알고 그 병원 의사년을 만나겠어요. 그 연결고리는 딱 하나였어요. 시어머니요. 그렇게 며칠을 거의 잠도 못 자고 버텼어요. 머리는 계속 아프고 속은 뒤집어지고 밤마다 사진들이 떠올라서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 놈은 외박을 밥 먹듯이 했어요.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전화하면 안 받기 일쑤였고 문자 남겨도 한참 뒤에나 대충 답이 왔죠. 그러다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새 열이 나서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면서 끙끙 앓았어요. 목은 타들어가고 온몸이 쑤셔서 도저히 누워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쯤에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이제 막 들어온 건지 아니면 나가려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됐다 싶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물 한 잔만 갖다 주면 안 될까? 목도 타고 열도 나고 죽겠어. 부탁해. 그랬더니 그 인간이요. 피식 웃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얼마나 호강에게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면서 감기에 걸리냐? 너 그거 너무 안 움직여서 온 병이야. 뭘이라도 네가 갖다 또 먹어라. 알았냐? 그 말을 듣는데 화가 확 나는 대신 머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인간 얼굴만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눈치가 좀 보였는지 말투를 살짝 바꾸더라고요. 왜? 많이 아파?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대답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그냥 방을 나와서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물을 떠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날 몸 상태가 꽤 괜찮아졌길래 더 미루지 않고 그 병원으로 쳐들어갔어요. 미리 전화도 안 하고 예약도 안 잡고요. 그냥 차분하게 가서 기다렸어요. 제 순서가 되자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년 방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의사녀는 저를 보자마자 그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강길순 어머님 며느리시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이 뭐 필요하시대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년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그리고 바로 머리채를 잡아챘죠. 어머님? 훅 키고 자빠졌네. 야, 난 오늘 네 환자 며느리가 아니라 네가 몰래 만나고 다니는 남자 본처로 왔다 이 더러운 년아. 원래 상간녀한테는요, 가장 매운맛이 망신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대로 그년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질질 끌고 진료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 복도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죠. 책상에 앉아서 고고한 척 일만 하는 년이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 제가 휘두르는 대로 종이장처럼 낮아빠졌고요. 간호사와 다른 의사들이 달려와서 뒤늦게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병원이에요. 그래요? 병원이죠. 그럼 더 잘 됐네.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서 바닥에 확 뿌렸어요. 이 남자 제 남편이에요. 여기 매일 오는 환자 아들이고요. 나이가 15이나 많은 유부남이랑 붙어먹는 의사면 병원에도 이미지 참 좋겠네요. 그쵸? 손님들한테도 꼭 알려야겠어요. 여기 병원 참 잘 돌아간다고. 아까까지 도도하게 웃고 있던 그년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라고요. 의사 가운은 찢어지고 머리채는 군데군데 뜯겨나가고요. 제가 하도 뺨을 때렸더니 나중에는 제 손바닥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년 얼굴이야 뭐 말 안 해도 상상 가시죠. 저는 이를 갈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폭행이네 뭐네 고소할 거면 해. 나는 아주 환영이야. 우리 어디 한번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가보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응?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때는 아무도 저를 못 말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병원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아니 병원만 뒤집혔겠어요. 그 동네 전체가 다 뒤집혔겠죠.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소리 질렀고 사진도 그냥 몇 장 뿌린 게 아니라 아예 잔뜩 뽑아서 여기저기 흩뿌렸으니까요. 누가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거 다 계산이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일부러요. 시어머니 반응을 기다린 거죠. 만약에 만에 하나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에 관련이 없었던 거라면요. 그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장 제 방으로 쳐들어와서 소리부터 질렀을 거예요.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러면서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도 밥을 집안일 도와주시는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방에서 먹어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요. 제가 열이 펄펄 끓어도 싸가지 없다. 이제 시애미는 눈에도 안 보이냐 하면서 무조건 식탁으로 끌어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확신했죠. 아, 역시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구나.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거실로 내려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곤 말도 길게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통장 하나를 툭 밀어놓으면서 딱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받아. 3억 들어있다. 이 정도면 너도 남는 장사잖아. 나도 더 이상 시끄러운 거 싫고 이제 의사며느리 좀 봐야겠다.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어? 와, 정말 어찌나 제 예상을 비껴나가지 않던지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몰랐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잠깐 풀리더라고요. 아마 역시 돈이면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고 미련 없이 짐을 쌌어요. 진짜로 미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니, 아시겠지만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요. 건사하실 수 있으시죠? 애들은 이 집안 사람들이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그때 큰애가 재수생이었고 둘째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선 애들 도시락 2개씩 싸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 라이딩을 다녔다는 걸 모를래야 모르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목소리를 높이면서 야,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워? 이러면서 와곽거리는데 저는 더 듣지도 않고 그냥 문 닫고 나와버렸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미리 다 이야기해놨어요.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요.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먼저 다독이더라고요. 엄마는 걱정 말라고,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한다고요. 그 말 듣고 진짜 울 뻔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이 착한 아이들 낳은 거구나 하고요. 그렇게 이혼하는 날이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두고 있었고 조건도 정리돼 있었거든요. 합의 이혼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쪽에서는 별말 없이 그대로 응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서류에 도장 찍고 저는 아주 담담하게 법원을 나왔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길고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이 끝났는데도 슬프지도 않았고요. 아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법원 계단을 내려오다가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누가 서 있었는지 아세요? 전 시어머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상간녀 손을 꼭 잡고 서 있더라고요. 마치 새며느리라도 데리고 나온 것처럼요.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이긴 하던데 그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상황 파악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전 시어머니는요. 그 여자 손을 더 꽉 잡더니 제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요. 그 꼴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어머님, 이혼 서류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벌써 새며느리 데리고 자랑하러 나오신 거예요? 준비성 하나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 어디 감히 무식한 년이 귀한 의사한테 손찌검을 내, 손찌검을. 배운 것도 없는 년이 뭘 안다고 감히 사람을 때려? 저는 그 말 듣고요. 참다 못 참고 깔깔 웃어버렸어요. 아, 그렇게 귀한 의사라서 유부남이랑 붙어 먹으셨구나. 그것도 나이가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놈이랑. 뭐? 너 아주 손버릇만 고약한 줄 알았더니 말버릇도 딱 네 수준이구나. 아, 수준이요? 어머님,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어머님이 참 잘 보셨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의사라고 철석같이 믿게 했잖아요. 저 여자 사실 의사가 아니래요. 뭐, 뭐라고? 저는 그때 정말 즐거웠어요. 웃음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여자요, 간호사도 아니고요. 그냥 상담 실장이에요, 상담 실장.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다니시던 그 병원, 의사는 원장 하나뿐이래요. 나머지는 다 말로만 의사 행세하면서 어머니처럼 돈 많고 무식한 노인들 꼬드겨서 돈 뜯어내는 애들이었대요. 아이고, 어쩌나? 꽃뱀한테 완전히 물리셨어요. 뭐라고? 아, 그리고 야, 꽃뱀. 너 이 집에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 이 집? 지금 개털이야. 네가 보고 붙어 먹었던 그 남자 사업 다 말아먹었거든. 그래도 좋으면 들어가서 이 고약한 할맛을 삼시세끼 밥 해다 바치고 우리 애들 도시락도 매일 3개씩 싸야 하니까 각오는 해. 그 말 듣자 상간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거짓말 치지 마.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그때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한 발 나섰어요. 제가 고용한 변호사였죠.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나저나 저희는 이만 가야겠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다른 소송들이 남아 있어서요. 저는 웃으면서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아, 맞다. 그리고 그 인간 바람핀 여자 너 하나 아니더라? 레스토랑 알바생이랑 커피숍 알바생이랑도 같이 만났대. 둘 다 너보다 어리고 훨씬 예쁘더라. 뭐, 잘해봐.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려고 했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사안간옆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의사가 아니야? 어디 상담이나 하는 실장년이 의사인 척을 했어, 이 미친년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뺨 맞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던 상간녀가요. 갑자기 전시모 머리채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할망구가 노망났나? 내가 언제 의사라고 그랬어? 네가 멋대로 그렇게 믿은 거잖아. 그래놓고 뭐? 당신 건물도 있는 부자라며? 그 둘이 그대로 엉켜서 바닥에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개싸움이었죠. 추해도 그렇게 추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조금 재밌긴 했어요. 인생에서 다시는 못 볼 장면이니까요. 잠시 후에 전 남편 놈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말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말리기는커녕 그 인간은 양쪽 여자한테 동시에 뺨 맞고 머리채 잡히는 신세가 됐어요. 세 사람 다 바닥에서 난장판이었죠. 저는 그거 조금 구경하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더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었으니까요. 뭐 시댁의 상황은 딱 생각한 그대로 흘러갔어요. 일단 전 남편은 처음에 저를 만났던 그 커피숍 하나로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그땐 진짜 운도 따랐어요. 당시에는 그런 전문 커피숍이 많지도 않았고 이태리 유학파 바리스타라는 간판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저도 그땐 속으로 아, 장사는 타고나는 건가 보다 싶었죠. 지금 생각하면요. 그건 실력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어요. 진짜 딱 거기까지였고요. 그 커피숍이 잘 되니까 전 남편은 신이 났어요. 2호점을 냈고 그 다음엔 이태리 식당을 하나 열더니 또 하나 늘리고 또 늘리고요. 그때는 집에 들어와서 늘 이런 소리를 했어요. 봐라, 이게 다 내가 감각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커피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장사는 머리야, 머리. 노력? 그런 건 기본이고.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웃었어요. 이 인간 아직도 자기 성공이 왜 가능했는지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요. 여러분, 장사라는 게요. 한번 잘 됐다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카페랑 요식업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메뉴 하나, 분위기 하나로도 손님 발길이 뚝 끊기는 게 그 바닥인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정말 귀신같이 그런 커피숍도 그런 식당도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전 남편 가게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어요. 메뉴는 늘 똑같고 인테리어는 몇 년째 그대로고 직원들은 자주 바뀌고요. 경쟁력이라는 게 점점 사라졌죠. 그런데 문제는요. 전 남편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죠. 제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한 적도 있어요. 요즘 손님 좀 줄지 않았어? 메뉴도 조금 바꿔보고 가게 분위기라는 게 한번 손대보는 게 어때? 요즘은 다들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 에이, 뭘 그런 걸로 호들갑이야. 유행은 돌고 도는 거야. 괜히 돈 들여서 바꿨다가 더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어. 지금이랑 몇 년 전이랑 같아? 주변에 카페 몇 개나 생긴 줄 알아? 당신은 장사를 몰라서 그래. 난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 괜히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그러다 중간에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식당이랑 카페가 전부 영업을 못하던 시절이 왔잖아요. 그때 결국 전 남편도 큰 타격을 입은 거죠. 사실 그 전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대출이 꽤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장사가 멈추니까 그대로 두면 집안 재산이 전부 다 날아갈 판이었죠. 근데 사업을 확장할 때 시모가 전 남편 도와주겠답시고 전 남편 명의로 건물 지분을 나누어 주고 그 지분들을 제 아이들한테도 나누어서 상속을 해 두었었거든요. 겉으로는 손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생색냈지만 속은 전부 세금 줄이기 계산이었어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대로 사업이 계속 하락세면 애들 지분에 먼저 손을 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손도 못 대게 아이들 지분 전부에 신탁을 걸어버렸어요. 그제야 전 남편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지요.
결국 자기 돈이 먼저 털려나가게 생기니까 자기 지분을 제 앞으로 이전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건물 하나를 통째로 날릴 상황이었으니까요. 물론 이걸 전시모는 몰랐죠. 늘 그랬듯이 지 아들이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면서 이 건물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이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니까 내 거야. 다시 가져가려면 아마 나랑 제대로 한판 붙어야 할걸? 개싸움 할 각오 있으면 주라고 해보던가. 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예상보다 더 순순히 넘겨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한심했어요. 평생을 부자로만 살아서요. 돈이 없어지는 게 어떤 건지 기반이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그 인간은 몰랐을걸요. 그러니 제가 건물 가져간다 해도 이 정도야 없어도 되겠지. 그랬을 게 분명해요. 뭐 저는 그렇게 전시모가 준 현금 3억이랑 전 남편이 준 건물 하나를 받고 이혼을 했어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가끔은 속상할 때도 있죠. 그래도 대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만하면 빡세게 직장 생활 한번 잘했다 치고 퉁치려고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이들 둘이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혼 이후로 전시댁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들었어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랑 이혼하면서 그렇게 난리가 난 뒤에 그 상간녀가 전시모랑 전 남편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둘이 짜고 결혼을 미끼로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나 뭐라나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더 심각했던 건 전 남편이 만나던 레스토랑이랑 커피숍의 어린애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전 남편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자기는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강제로 접근해서 그런 고초를 겪었다고요. 그 고초라는 게 당연히 제가 걸어둔 상간녀 민사소송이었죠. 제가 소송 서류를 우체국 등기로 걔네들 부모님 집에도 보냈더니 뭐 집에서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일 역겨운 건 전 남편 그 자식이긴 하지만 둘 다 새파랗게 어린애들이 50이 다 된 아저씨랑 그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더러워서 선처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도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성추행이니 뭐니 말은 많았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소송만 진행했어요. 그 인간들끼리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든 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전시모가 자기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쓰러졌다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은 대출금도 못 갚고 민사소송이 줄줄이 들어와서 매장은 전부 접고 경찰서랑 법원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까딱하다가는 살던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라던데 뭐 비싼 집이니 팔아서 정리 잘하면 되겠죠. 그건 제 일이 아니라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가끔 전 남편이 전화를 걸어오기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줄 몰랐다느니 제가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나올 줄은 몰랐다느니 그런 개소리를 늘어놓길래 저는 딱 이렇게 말해주고 끊었어요. 야, 정신 차려. 아직도 내가 네 말이면 껌뻑 죽던 순진한 애인 줄 알아?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이랑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그리고 올해 재수를 선택했던 큰아이는 자기가 원하던 명문대에 진학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둘째 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요, 저도 저 나름대로 멋지게 홀로서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저를 위한 제 인생을요. 부끄럽지만 제가 철이 늦게 든 편이라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도 재미나게 즐겨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